일본 니콘이 몰라 그랬다. 야, 우리 때는 진짜 니콘이 대단한 회사였는데 니콘의 몰락 얘기가 한 1, 2년 전부터 쭉 나오고 있죠. 직원의 10%를 감축하고 최대 고객이 인텔이 부진해서 2,000명 감원을 앞두고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였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을까? 야, 반도체 장비 회사들 요즘 미쳤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반도체 장비가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을까? 니콘의 주가를 보면 안 좋긴 안 좋구나. 이게 불과 1, 2년 전에 2,000엔 하던 게 700엔 왔으니까 3분의 1 토막 났네요. 1, 2년 만에 3분의 1 토막. 여기는 뭐 코로나 끝나고 반대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3분의 1 토막 나고 쭉 빠지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유는 니콘 자체가 디카 회사잖아요. 근데 요즘에 디카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디카가 잘 될 리가 없죠. 요즘에 폰카가 미쳤거든요. 여러분 핸드폰의 카메라가 미쳤어요. 화소가 1억 화소야. 이게 잘 될 리야 잘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디카가 빠지면서 요 정도 빠지고 이제 바닥을 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디카가 아예 소멸 가능성까지 나올 정도로 충격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냐?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4%를 찍었어요. 1년 만에. 시장에 반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폰카가 미쳐 돌아갔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0년도 최정점에서 2020년 만에 시장이 1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5분의 1. 디카가 막 시작할 때 500만 대였는데 2020년에 800만 대니까 이게 뭐 사실상 시장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DSLR은 좀 버티지 않나요? 사양이 좋아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되죠, 요즘에는. 왜냐? 시장이 너무 작고, 일단 DSLR이 너무 작고, DSLR의 강점이 무슨 카메라 해상력, 다양한 화각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들은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초광각, 뭐 1억 화소, 만왕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게 발전 속도가 이렇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물론 DSLR이 아직도 좋긴 하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이제 별 차이가 없고, 화소마저도 스마트폰 화소는 1억 개. 디카나 2, 3천만 개라고 하니까 1억 개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화소도 싸움이 안 되고, 게다가 이건 예상을 못 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여행이 불가능해. 행사가 안 돼. 그러면은 디카 수요가 준다. 그러네. 그러네. 이건 생각 못 했다. 코로나가 오면은 디카를 안 쓰는구나. 우리가 디카 같은 거 어디 가야 찍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맨날 찍는다 그래도. 근데 어딜 안 가네. 뭐 행사가 있어야 뭐 찍는 건데 행사도 안 해. 아니, 아이돌이 나와서 춤을 춰야 땡기면서 찍는데 아이돌이 나와서 춤을 안 춰. 온라인에서 추고 있어. 아니면 한국 뭐 시리즈라도 가서 이게 날아가는 걸 봐야 뭐 땡겨갖고 보고 하는데 그런 거 없죠. 어디 그런 게 없으니까 디카 수요가 날아갔다. 그것까지 생각 못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러리스가 DSLR을 대체하면서 마지막 희망이다, 이 시장이 뜰 거다 그랬는데, 마지막 희망이던 미러리스 시장마저 현재 붕괴의 조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폰카가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하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휘날리던, 세계를 주름잡던 디카 시장이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마 매니아를 위한 뭐 그런 것들만 남겠죠. 근데 문제는 이 디카 시장의 1, 2, 3위가 캐논, 니콘, 소니입니다. 그 다음에 4위, 5위도 후지, 필름, 올림푸스. 사실상 일본의 시장이죠. 얘네는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것도 100년 장인인가? 하여튼 뭘 하나 하면 오래 해. 꾸준히 오래 해요. 근데 시장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을 리는 없겠죠. 저 코로나가 오르니까 캐논은 1분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0%, 니콘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2%. 니콘은 아예 매출액이 반토막 났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고, 캐논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매출이 뭐 거의 뭐 한 30% 40% 줄었고, 영업이익은 거의 마이너스 90% 찍었고, 여기 있던 주가가 일로 빠지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게다가 니콘이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스마트폰 카메라와 차별화된 디카를 만들겠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폰카는 디카와 DSLR 시리즈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는 품질이 앞선다. 그 옛날에 워크맨 망할 때 얘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품질이 앞선다. 품질의 일본. 그래. 품질이 앞서지. 근데 세계는 그걸 안 쓰는데 그거 품질이 앞선 거 만들고 있어요. 이 장인 정신은 대단한데 그걸 거기서 만들지 말고 딴 거를 만들어야지. 그거 이제 안 쓴다니까. 안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은 좋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와 차별화된다, 못 따라온다, 스마트폰은 카메라 렌즈가 한계가 있어서 DSLR이나 뭐 이런 걸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2017년까지도 했습니다. 품질에서 우위에 있다. 품질에서 우위에는 있죠. 근데 안 쓰는데. 폰은 기본적으로 공짜로 달려있는 거고, 이거는 이걸 위해 사야 되는데 품질이 조금 우위가 있다고 이걸 안 쓰는데, 그럼 이쪽으로 뭔가 할 생각을 하든지 다른 걸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아직도 잡고 있다가 결국엔 어려움을 겪었는데, 니콘은 1990년대까지는 반도체 제조 장비 1위 회사였습니다. 일본의 광학기기 전문 업체죠. 이 어떤 렌즈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렌즈 빛 이런 거 전문 업체인데,
반도체 제조할 때는 당연히 렌즈나 빛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지지지지지해서 비수를 여기다 새기잖아요. 이런 판에 비수를 새기기 때문에 광학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노광 장치라고 하죠. 새기는 당연히 지금 가장 잘 나가야 되는 회사인데 이게 오히려 가장 못 나가는 거죠. 노광이라는 게 비수를 새기는 거. 광학 기술의 핵심이라고 그러고 아직도 일본은 이 광학 기술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까 전에 봤잖아요. 사실상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광학 기술이 엄청나게 강하긴 한데 니콘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1위로 등장을 해요. 이때 니콘의 사실은 운명을 갈랐어요. 싸웠어야지. 안 될지라도. 싸우고 1위, 2위로 어떻게든 가서 붙고 뭔가 어렵더라도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어려웠어요. 왜냐면 2002년에 반도체 치킨 게임, 99년에서 2002년까지 반도체 치킨 게임이 옵니다. 2000년대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가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렵다 보니까 ASML도 정말 뭐 크게 휘청거렸고 이때 ASML이 했던 전략은 여기 나오지만 발주 업체와 리스크를 함께 공유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클러스터를 리스크를 공유하고 지분 공유를 하고 서로 어깨 걸고 어떻게든 살아남자 위주로 가고 그때 보여드렸지만은 지분의 25%를 뭐 인텔이나 삼성이나 아니면 TSMC한테 팔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버텼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웃소싱을 하죠. 얘들 이런 말을 합니다. 혁신과 리스크를 둘 다 아웃소싱했다. 우리는 디자인과 설계만 할 테니까 리스크와 이익을 나눠 갖자. 뭐 삼성이나 그런 데 준 것도 똑같은 거죠. 이런 생각으로 버팁니다. 대표적인 게 그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이스라는 회사죠. 칼 자이스라고 렌즈 만드는 독일 회사인데 주가 장난 아니죠. 사실은 니콘도 저 때를 잘 했으면은 이런 요즘에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이래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미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렇게 올라가는데 저게 안 되고 게다가 2012년에 ASML이 당시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EUV라는 새로운 공정에 도전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인텔, TSMC, 삼성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캐논이 포기해요. 니콘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이 없다고 이걸 포기해요. 이게 1위 회사였고 니콘이 2위 회사였고 캐논이 3위 회사였어요. 1, 2, 3인데 1위가 도전하는데 2위, 3위가 포기래요. 지금은 사실상 다 날라. 이게 있는데 투지 타산이 안 맞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물론 안 됐을 수도 있죠. 기술력이 안 돼서 이게 사실상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건 결론적으로 이때 미래 반도체 장비 시장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니콘이 대신에 한 게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인텔과 손을 잡아요. 인텔과 손을 잡고 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니콘이 만든 반도체 장비는 인텔이 다 수입해요. 거의 90%를 인텔이 소화합니다. 거의 90%를. 이제 왜 니콘이 또 어려워졌는지 알 수 있겠죠. 90%를 누가 소화한다고요? 인텔이 소화. 인텔이 얼마 전에 선언했죠. 사실상 반도체 만드는 거에서 100기를 휘날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TSMC 주고 뭐 삼성 주고 그렇잖아요. 100기를 휘날리고 있는데 여기만 바라보고 진행을 하다가 그게 니콘, 인텔 거의 동맹인데 반도체 장비의 90%를 사가는데 인텔이 뭐 부진하고 지금 사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지 안 만들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니콘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다시 EUV나 이런 데 들어가려니 상당히 어려우니까 2위 업체인데 아직도 노광장비 시장에서 2위 업체인데 반도체 노광장비에서는 시장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 EUV 전환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고 돈을 수조 원을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반도체 노광장비를 포기하고 디스플레이용 노광장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건 가장 대박이 나는 쪽에서 오히려 2위 업체인데 쫓겨나면서 지금의 니콘의 뭐 몰락 어려움을 갖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물론 검사, 광원 이런 데서는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장치 기업에 아직도 일본 기업이 점유율이 30%예요. 니콘만 보면 망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몇 개 회사를 소개시켜주면 일본 대표적인 업체가 뭐 도쿄 일렉트론 유명하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뭐 포토마스크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보다 조금 작죠. 야, 주가가 이게 원래 이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이쪽 시장이 미쳐서 그래요. 반도체 장비 뭐 저 EUV에 들어가는 뭐를 한다 그러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니콘은 시가총액 3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시가총액 50조에 육박하는 게 됐고 옛날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막 협박할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 필수 소재 뭐 수출 규제하겠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슈카월드를 빛냈던 주제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런 데를 믿었던 거죠. 시가총액 60조. 대표적인 데입니다. 시내에서 화학공이라는데 여긴 배터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배터리 아니면 반도체 장비 이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시가총액 60조 되고 이제 이런 데를 믿고 들어간 건데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만들다고 하니까 반대로 저런 어떤 기업들은 잘 나가는 반면에 변화에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디카를 잡고 있고 반도체 장비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니콘은 정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3조까지 줄어드는 뭐 몰락이라는 표현을 듣고 있는 지금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소니도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3위가 소니잖아요. 몰락했을 것 같잖아요. 소니는 아닙니다.
소니는 시가총액이 120조. 야, 아직도 썩어도 준치구나. 하이닉스 2배죠. 아, 시가총액 대단하다. 120조에 120조. 이때 빼면은, IT 버블 때 빼면은 역대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시가총액 120조? 와,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70조죠. 지금 뭐 분기 최고 매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쪽은 이미 디카 회사가 아니죠. 소니 같은 경우에. 뭐 하는 회사냐? 여기는 사업 구조를 진짜 잘 짰습니다. 현명하게. 예를 들면 게임 24%, 음악 10%, 영화 12%, 아직도 전자제품 만들죠. 전자제품 24%, 반도체 13%. 반도체는 엄청 좋고, 영화는 안 좋겠죠. 음악은 좋고, 게임은 엄청 좋고, 전자제품은 쏘쏘하고, 이러니까 이걸 다 합치니까 좋다. 포트폴리오를 짠 거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니까 지금 뭐 서로서로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면서 지금 뭐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게다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S 뭐 5, 뭐 플스 이런 거 나오면서 게임은 뭐 또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120조짜리 회사로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셨습니까? 아마존이 SK 손잡고 한국에 진출했다. 아마존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진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고 손잡고. 아니, SK가 무슨 이커머스가 있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SK 자회사가 11번가죠. 11번가하고 손을 잡았다. 야, 이커머스는, 우리나라는 너무 정신이 없어. 이게, 아니, 쿠팡, 네이버, 뭐 신세계, 이마트, 뭐 롯데는 뭐 롯데온.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GS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을 했죠. 리테일하고 오쇼핑하고 합병을 하면서 뭐 이커머스에 뛰어들겠다 그러고. 야, 그럼 도대체 여기는 경쟁이, 야, 서로 뭐 내가 먹을 거라고 지금 전력을 다해서 뭐 돈을 쏟아붓네 하면서 입 쫙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마존을 손을 잡고 11번가가 SK가 등장을 했다고.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 이게, 물론 뭐, 나눠 먹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야, 누가 보더라도 저쪽 시장은, 춘추 전국을 넘어서, 와,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게다가 뭐, 위메프, 뭐, 티몬, 뭐, 이베이, 뭐, G마켓 이런 데도 있잖아요. 경쟁이 박 터진다고 할 수 있고, 그럼 SK하고 11번가하고 아마존이 손을 잡고 왔는데, 너네들의 목표는 뭐냐? 11번가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국내 셀러들의 글로벌 유통 허브 플랫폼이라는 거를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쿠팡을 통해 팔면은 국내만 팔잖아요. 자기들이 아마존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글로벌로 팔 수 있다. 야, 잠깐만. 글로벌에 있는 거 아마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사면은 직구인가? 직구처럼 사지나? 진짜? 이게 될까? 아마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직구처럼 살 수 있는 건가? 11번가를 통해서? 설마 이것도 코리아 스타일로 바뀌는 건 아니겠지? 특히 가격이 코리아 스타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가격은 코리아 스타일로 많이 바뀌더라고. 아니면은 거기서는 뭐 한 1성급 제품인데 갑자기 여기 넘어오면은 별이 4개 뭐 이렇게 바뀌어요. 이상하게 고급 뭐 이런 게 돼. 고급화 뭐 이런 게 되면서 프리미엄화가 많이 되던데, 야, 그거만 좀 없으면은 별이 4개가 돼서 온다든지, 거기서는 뭐 동네 빵집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갑자기 무슨 뭐 엄청난 호텔에서 먹는 뭐 그런 거라든지, 거기서는 그냥 아무 스테이크나 썰어서 먹는 건데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은 샤나게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뭐 한다면 이렇게 썰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던데, 좀 그것만 안 되면 잘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SK텔레콤은 이 기회에 아마존하고 아예 손을 잡아서 정보통신 ICT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도 손잡고 5G도 손잡고 이것저것 손잡아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11번가는 요거는 좀 땡기는데, 11번가가 이번에 아마존에 들어오니까 아마존 멤버십을 도입하겠다. 야, 그 유명한 멤버십 되게 되면은 멤버십을 도입해서 11번가 지금 아니면 SK텔레콤의 멤버십과 뭔가 합치겠죠? 뭔지 몰라도 뭐 합칠 것 같아요. 느낌상 안 합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멤버십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기존에 있던 걸 종료하겠다는 거는 요거를 도입한다는 거잖아. 11번가에 들어가면 나는 그럼 아마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 자, 근데 정말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경쟁은 엄청나지겠죠. 쟤네가 저렇게 하고 있는 약간의 제 망상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SK는 얼마 전까지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런 이슈가 있어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핫한 이슈였는데, 이게 무슨 이슈냐면은 SK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SK가 SK텔레콤 투자회사를 흡수해서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만드는 게 지배구조 개편안인데, 자, 그러면은 내용을 봅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무슨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되느냐? SK그룹 지배구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단순화시킨 차트로 하나 보겠습니다. SK 지주회사가 위에 있고 아래에 뭐 주요 회사들이 있어요. 이노베이션, 배터리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회사들이 쫙 있는데, 문제는 SK하이닉스는 SK 지주회사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SK텔레콤을 통해서 지배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SK하이닉스가 자회사가 아니죠. 손자회사예요.
손자회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손자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인수합병할 시에 요 아래 또 다른 자회사 또 다른 인수합병 기업을 쫙 두는 거를 어렵게 만들고자 인수합병 기업 지분의 100%를 매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70% 80%를 매입해서는 회사를 M&A를 못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뭔가 M&A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돈도 많은 회사고,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요거를 요 위로 올리고 싶어. 옆으로 이렇게 지배구조를 이렇게 올리고 싶거든. 요게 어떻게 보면 SK그룹 지배구조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회사 비슷하게 올리고 싶은데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것도 이제 웅진 싱크빅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SK텔레콤을 요거를 중간 지주회사로 만든다. 얘도 지주회사가 되면은 SK주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지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게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뭐 요런 공정거래법상의 요런 제약을 안 받을 수 있겠죠. 자, 요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배구조 개표 시나리오가 이렇게 돼. 물적분할 이적분할을 알 필요 없이 간단하게 SK텔레콤을 투자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눈다며요. 투자회사 아래로 SK하이닉스를 두고 SK가 첫 번째는 얘네를 합병을 하던지, 합병을 해서 SK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은 SK텔레콤 투자회사를 중간 지주회사로 만들자. 요런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있어요. 요 시나리오가 있으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지주회사로 만들려고 보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지금은 SK하이닉스 지분이 무려 20%가 있는데 중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지분이 30%가 필요합니다. 30%가 필요하기 때문에 10%포인트를 더 사야 돼.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근데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싼 기업이거든요. 이거 시가총액이 60에서 70조 합니다. 그걸 10%를 더 사야 돼. 그럼 7조 원이 필요해. 참고로 SK텔레콤 시가총액이 한 20조 되거든요. 야, 근데 7조 원이 이게 돈이 어딨어. 이걸 더 사야 중간 지주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곤혹스러운 SK 주가가 오르는데 왜 곤혹스럽겠어. 이거 10% 더 살 수 있거든요. 더 사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중간 지주회사를 바꾼다면. 근데 이게 고민하다가 가격이 빠져서 요때 잽싸게 써야 되는데 요때 잘 안 되니까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야. 7조가 아니라 이게 뭐 10조가 될 수도 있겠죠. 더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좀 올라서 좋기는 좋은데 이걸 만약에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면은 고민이 되는 데다가 또 만약에 중간 지주회사가 아니라 얘네들을 합병을 한다. 이 주 SK가 SK텔레콤 투자회사 부분을 합병을 해서 가져가서 얘를 자회사로 만들려면은 SK와 SK텔레콤 투자회사의 서로 가치를 산정해서 배분 비율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SK텔레콤의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SK의 가치를 올리는 게 좋겠죠. SK텔레콤의 가치는 낮추고 SK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무래도 대주주가 요 위에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말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은 왜 SK그룹에서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왜 올라가야 되느냐, 뭐 이런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SK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7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팜의 가치가 오를 경우에 얘네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니까 나중에 SK텔레콤 사업 부분을 합병할 때 좀 유리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배그룹 개편인데, 얼마 전에 그래서 SK텔레콤이 자사주도 취득했어요. 자사주를 왜 취득했을까요? 물론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취득했겠지만 시장에선 이렇게 보는 거죠.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취득한 이유는 나중에 자사주만큼의 어떻게 보면 우군표를 확보하는 거니까. 나머지 애들의 그 자기들이 들고 있는 주주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서로 SK 지주회사와 SK텔레콤의 뭐 자사주 교환 같은 걸 통해서라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을 지금 지주회사를 만들게 높이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봅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20년 연초에 SK가 주 지주회사가 가격이 이렇게 오른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은 나실 거예요. 불과 6개월 전에 가격이 미칠듯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이게 갑자기 SK주가 올랐냐면은 아까 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SK하이닉스가 SK의 자회사로 들어간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배당 수익을 많이 주면은 대주주가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주 같은 경우에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수혜주다.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래? 야, 그래서 그게 수혜주라는 이런 놀라운 싱크빅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아, 저게 자회사가 되면은 SK주가 좋을 거다. 왜냐면은 이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무려 32만 원을 찍었다가 분위기 보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상상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SK텔레콤은 결론적으로 만약에 중간 지주 회사가 되려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7조 원이 필요한데, 지금 뭐 현금성 자산은 택도 없죠. 6천억 있다 그러니까 택도 없으니까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으면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가 자회사예요. 20%거든요. 이게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얼마지? 한 65조 되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한 10 몇 조 되겠는데? 근데 이거 팔 순 없잖아.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그래도 지금 이거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 와중에 이걸 팔 수 없으니까 얘네를 제외하고 쭉 보면은 11번가 웨이브 또 뭐 있습니까? 원스토어, ADT 캡스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던지 아니면은 현금을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이 아마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뭐 꼭 그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죠.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자회사 상장이 무지하게 많은 회사예요. 일단 올해 원스토어 상장한다고 하고요. 내년에 아마 ADT 캡스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가 브로드밴드 그때 얘기했던 팀의 모빌리티까지 쭉쭉쭉 상장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요즘에 가장 바쁜 회사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슈카월드를 어떤 주제를 만들어줬던 T맵이 분사가 돼서 우버하고 합작을 했다. SK텔레콤과 T맵과 우버가 합작을 해서 무슨 회사를 설립했다.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적인 회사 다 나오죠. 우버와 손잡더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5G 클라우드 게임을 냈다. 그러더니 구글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수료 인상한다. 그러니까 원스토어는 우리는 감면하겠다. 뭐 이런 것과 이제는 MS 뭐 우버 이런 거 떠나서 이제는 아예 아마존까지 등장을 해서 참 글로벌한 회사예요. 상대만 하면 일단 글로벌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마존까지 등장을 해서 11번가하고 손을 잡고 최대 30% 지분을 인수해서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11번가를 우리나라에서 뭐 상장을 시키던지 뭐 아니면은 아마존을 향한 창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정말 바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말 손을 잡는 거 성공하면 얘는 MS하고도 손잡고 우버하고도 손잡고 아마존하고도 손잡고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제가 금요일까지 봤을 때는 18.5조네. 18.5조였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요즘 좀 올라서 70조네요. 하이닉스 지분이 14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야, 내가 14조 들고 있는데 이게 뭐 나머지 뭐 저게 몇 조인데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는 게 요게 대표적으로 지주회사들 SK텔레콤이 어떻게 보면 SK그룹 입장에서는 약간 지주회사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네랑 똑같죠. 그 만년 가치주라고 불리는 우리 삼성물산이 시가총액이 얼마더라? 22조인데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 가치가 40조입니다. 뭐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래요. 가지고 있는 지주식만 팔아도 40조인데 시가총액은 20. 원래 이래요. 이런 지주회사들이 보통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LG화학이 LG 배터리 물적 분할한다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들고 있어봐야 뭐하냐. 야, 그게 40조 돼봐야 뭐해. 시가총액이 22조인데 반퉁이요, 반퉁. 이게 뭐 본업은 없죠, 아예. 삼성물산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건설 하면서 여러 가지 마련은 말 그대로 물산인데 뭐 상사도 있고 패션도 있고 리조트 있는데 이건 아예 없고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반값도 안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아마 저 뉴스를 보면은 지금 SK그룹이 어떤 저런 지배 구조 개편에 욕구가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요즘에 이커머스 시장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GS 리테일이면 또 홈쇼핑하고 합병했죠. GS 리테일이 뭐냐면은 편의점 GS25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1등이에요. 우리나라 1등 하는데 GS 홈쇼핑과 합병해서 이제 자산 규모 15조짜리 기업이 됐다는데, 편의점 1위 업체와 홈쇼핑 업체가 합병을 하는 거죠. 여기도 온라인 이커머스에 뛰어들겠다. 온오프라인 병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정말 뭐 경쟁은 뭐 박 터지는 것 같고, 저희가 저런 이유는 물론 지난 예전에 주제에 나왔지만 CJ 오쇼핑이 ENN과 합병한 거고 비슷하죠. 역시 시너지를 내서 이커머스 시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이제 뭐 아마존까지 등장해서 우리가 아마존 온라인을 사용하거나 아마존 멤버십까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쪽은 정말 박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